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5주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제12장 토착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착 선교 전략에서 이 토착이라는 이 단어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열대지방에 두리안 그 과일 있지 않습니까? 이 두리안 나무는 말레이시아의 토착식물이죠. 또 소나무는 아메리카의 토착식물. 이런 어떤 그 생물학적 용어로 토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이 19세기 선교학자들은 특정한 인종 언어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생적으로 배가하는 교회를 지칭하여 이 단어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서구에서 온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토착적 전략을 도입했던 것이죠. 이 장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의 전략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초기 토착 선교 개척자들 5명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벤, 존 네비우스, 노렐드 알렌, 그리고 멜빈 하지스, 엘렌 티펫 5명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토착 선교의 현대적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토착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착적 선교의 근거를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소아시아와 헬라의 주요 도시에 개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할 것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그는 이 교회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바울은 새로운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일상적 돌봄은 장로들에게 그 교회 장로들에게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팀들과 함께 일을 했고 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는 지속적으로 모 교회와 파송 선교사의 이 관계를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 토착 선교 개척자들 첫 번째 사람으로 헨리 벤 그리고 루퍼스 앤더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영국 성공회의 교회 선교회의 헨리 벤과 미국 해외선교위원회의 루퍼스 앤더슨은 19세기 중반에 토착교회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아니었지만 성경을 통해 바울의 전략을 연구하여 자치, 자립, 자생의 이 3자 운동을 주장을 했습니다. 헨리 벤은 처음에 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독립적이고 토착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은 현지인 목회자들을 훈련하여 가능한 빨리 교회의 지도력을 위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벤도 선교사는 개척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의 안락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는 영원한 인력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역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존 네비우스는요, 중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에 져서 선교지 교회 개척과 발전이라는 이 책에서 네비우스는 벤과 앤더슨의 이 토착교회 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네비우스 정책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직업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그들의 동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두 번째, 선교단체는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조직을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 교회는 그들의 목회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네 번째,
교회 건물은 회중들의 자발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고유한 문화적 양식을 고려하여 지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매년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죠.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선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원리를 적용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 정책을 거부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 기지를 계속 유지하고 중국 교회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들과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해야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1880년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임 선교사들이 네비우스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네비우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몇 주간 신임 선교사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네비우스 정책을 적용했고 현대 역사가들은 오늘날의 이 한국 기독교의 강점은 일정 부분 이 정책의 산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요, 노랜드 알렌입니다. 노랜드 알렌은 성공의 선교사로서 1892년부터 1904년까지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도 네비우스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사역하는 대다수 선교사들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착교회 전략에 대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라는 이 책과 교회의 자발적 확장에 대해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알렌은 선교사들이 바울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순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이 그 교회들을 돌보실 것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삼자 원리를 지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생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토착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재생산해야 한다고 알렌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진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배운 사람이 그 배운 내용을 간직하고 사용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조직과 단체는 현지 그리스도인이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 교회 운영 재정은 현지 교회 신자들이 충당하고 조절해야 한다. 네 번째, 신자들은 서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은 기근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쌀을 공급받기 위해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여기에서 명목상의 신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던 것이죠. 현지인들은 선교사에게 의존하기보다 서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선교사들은 현지인 신자들이 자유롭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렌은 교회 성장 운동의 창시자인 도널드 맥가브란을 비롯한 20세기의 선교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멜빈 하지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성회의 선교 행정가였던 멜빈 하지스는 토착교회라는 이 책을 저술했고요. 성경학교와 신학교 등의 선교학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었죠. 이 책은 벤 앤더슨, 네비우스, 알렌 등의 이 전략들을 인용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현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스는 의존적인 교회가 토착적인 교회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고 현지인 사역자 훈련과 그들이 교회들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격려할 때 선교사들은 더 자유롭게 또 다른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앨런 티펫입니다. 1955년 도나드 맥가브라는 교회 성장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맥가브란이 1965년 플러 신학교에서 선교학과를 개설했을 때 그가 최초로 임명한 교수가 호주 출신의 남태평양 선교사였던 앨런 티펫이었습니다. 티펫은 자신의 책 선교 이론에 대한 신학적 판단에서 앤더슨과 벤의 3자 원리를 확장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티펫은 토착교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한 공동체의 토착민들이 낯선 외국의 그리스도가 아닌 그들 자신의 주님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고 문화적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신자들이 조직적으로도 토착적인 몸의 일부로서 전 기능을 발휘할 때 그때 토착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폴 히버트는 이 목록에 덧붙여서 자신학화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앨런 티펫의 토착교회의 6가지 특징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성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선교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능입니다. 교회는 외국 선교사의 지원 없이 전도와 선교, 예배, 제자도, 교회 사역 등 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토착교회는 세 번째, 자아결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펫은 벤과 마찬가지로 선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자립입니다. 교회의 운영과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상명령의 성취에 대한 정당한 책임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의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자섬김입니다. 토착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죠. 자, 이렇게 이 토착 이 선교 전략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선교사들은 토착 선교보다 상황하에 더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개신교 초기의 복음주의적 저술가들은 구원의 성경적 메시지를 정확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황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그들은 효과적인 타문화 의사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최근 복음주의자들은 상황화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사 전달이나 신학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착화는 훌륭한 선교 사역의 결과로 개척된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상황화는 더 나아가 신자 공동체의 필요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룰 것을 포함하고, 토착교회의 설립을 추구하는 선교사들은 사역에 있어서 다음 원리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죠. 첫 번째, 선교사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초문화적 교리와 변동적인 문화적 특정 사이에는 언제나 역동적인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공휴일인 금요일 예배도 허용한다는 것이죠. 마룻바닥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교회 개척자들은 개척하는 교회들이 처음부터 자립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네 번째, 성경 공부 그룹은 그들이 교회로서 조직화되기 전부터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그룹은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도, 교육, 설교, 지도력에 있어서 언제나 재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곱 번째, 선교사들은 교회 지도자로 섬길 현지인 신자들을 육성하는데 우선순위를
8번째, 선교사는 영구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가적 교회 개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그러한 접근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사들은 사도적 교회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모범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신자들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헤어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스테프는 그에 져서 타문화권 교회 개척이라는 그 책에서 교회 개척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출구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9번째로 본다면 선교사들은 각종 기관들을 설립하고 현지 교회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선교사들은 현지 교회들이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문화적 적합한 신학과 전통을 만들어 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신학화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토착교회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 토착교회 모델은 거의 150년 전에 벤과 앤더슨이 개발한 것으로 이후 복음주의 진영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죠. 독일 선교학자인 피터 바이어하우스는 교회들은 반드시 자립과 자전을 해야 하지만 자치가 아닌 그리스의 통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치에 대한 이 대안적 용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3자 원리에 의해 교회를 개척하고 있지만 토착화의 다른 요소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그 예로서 한국에서 사역은 초기 교회 개척 선교사들은 3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착적인 예배는 거의 거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의 서구 교회와 유사한 음악, 찬양을 하고요. 또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티펫은 3자 정책에서 3가지 다른 정책을 추가했던 것이죠. 일부 비평가들은 토착 전략이 바울의 사례를 따르는 것에 동의하지만 바울의 전략이 반드시 현대 선교 전략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으로 토착 선교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